어느 대학 리셉션에서 나는 한 손에 잔을 들고 과학자 한 명과 역사학자 한 명을 마주 앉아 서 있었다. 과학자는 나이가 많았고 유럽계였다. 목소리에는 상류사회에 편안하게 적응한 사람 특유의 낭낭함이 묻어 있었고 교양 있는 스몰 토크의 대가였다. 역사학자는 시시한 일화들을 보태는 것으로 자기 몫을 하면서 적절한 순간마다 고개를 끄덕였다. 두 남자는 내게 몸을 돌렸고 대화에 무언가를 더하거나 빼거나 하고 싶은 걸 하도록 나를 이끌었다. 나는 입을 열었지만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다. 갑자기 이 세상에서 할 말이 아무것도 없어졌다. 그 순간 나는 나에게 할 말이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내 말이 대화를 생기 있게 혹은 더 나아지게 만들거나 기쁨을 선사한 적이 있었다고 상상할 수가 없었다. 나는 두 남자의 얼굴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그러다가 양해를 구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상대적으로 말할 때만 흥미로운 사람일 수 있다는 사실을 아는 듯 하면서도 실은 잘 모른다. 그리고 은밀하게 그 반대가 사실이라고 믿는다. 내가 실은 조금도 흥미로운 사람이 아닐지 모른다는 의심을 매일 직면하면서 뚫고 나가기란 겁나는 일이다.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저 사람들이 문제일 거야. 내가 문제일 리 없잖아. 그런 다음에는 이렇게 생각한다. 아니야. 정말로 문제인 건 저 사람들이 아니고 나야. 세 번째 생각. 문제는 저 사람들과 나 양쪽 모두에 있어에 도달하는 데는 약간의 노력이 필요하다. 극서부에서 나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생각 사이를 이리저리 오갔고 세 번째 생각은 근처에도 갈 수 없었다. 리셉션이 끝나고 몇 주가 지난 어느 날 나는 유럽계 과학자와 우연히 마주쳤다. 그는 어떻게 지내고 있느냐고 내게 물었다. 괜찮아요. 난 적절한 타이밍보다 10초쯤 늦게 대답했다. 과학자는 책들을 한 손에서 다른 손으로 옮겨 들고 안경을 고쳐 쓰더니 나를 바라보았다. 그 교수들에 대해 한 가지 알아두셔야 할 게 있는데요. 그가 말했다. 당신이 그 사람들한테 너무 과분하든지 그 사람들이 당신한테 너무 과분하든지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내가 그를 바라볼 차례였다. 나는 다른 손으로 옮겨 들거나 고쳐 쓸 물건이 없었다. 그 순간이 한없이 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그러니까 저는 내성적인 교수들한테는 지나치게 유명하고 야망 넘치는 교수들한테는 충분히 유명하지 못하다는 거군요. 바로 그거예요. 그가 말했다. 하지만 세상은 절대 내성적인 사람들과 야망 넘치는 사람들로 딱 나눠지지 않는걸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다. 대신 보이지 않는 모자챙이 거기 있는 것처럼 손을 들어 올리더니 내게 인사를 하고 가던 길을 계속 갔다. 나는 그를 눈으로 쫓으며 서 있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빠져나가더니 그 자리에 격렬한 분노의 불길이 솟아올랐다. 부당해. 나는 자신에게 소리쳤다. 부당했다. 사비나 모리스가 통로를 따라 서두르며 걸어오다가 아니나 다를까 나와 마주쳤다. 그는 언제나 서두르는 모습이었다. 내가 여기 온 뒤로 그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큰 소리로 인사를 건네며 우리 언제 한번 만나요? 하고 말하고 황급히 나를 지나쳐가곤 했다. 예상대로 오늘도 그는 큰 소리로 이렇게 말했다. 내가 전화할게요. 언제 같이 점심 먹어요. 나는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았다. 했잖아요. 내가 말했다. 그냥 인사만 하셔도 돼요. 우연히 마주칠 때마다 그렇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실 필요는 없죠. 그러자 그가 바로 소리쳤다. 여기서 산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기나 해요? 당신 같은 귀한 손님들은 여기 와서는 우리가 당신들을 재밌게 해줘야 하는 줄 알죠. 난 쉬지도 않고 일을 한답니다. 강의를 안 하면 페이퍼를 채점해요. 페이퍼 채점을 안 하면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고요. 여기서 난 너무 바빠요. 너무나도 바쁘다고요. 당신은 이해 못해요. 아무도 이해 못해. 누구도 우리를 조금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요.
그렇게 말한 그는 서둘러 자리를 떠나버렸다. 이틀 뒤 과학자가 나를 저녁 식사에 초대했다. 그의 아내는 그 도시에서 심리학을 연구하는 학자였다. 나는 그의 아내에게 사비나 모리스와 마주친 일에 대해 말했다. 그 사람은 정말 그렇게 믿어요. 심리학자가 말했다. 자기한테 시간이 없다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런 거죠. 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건 자기가 그저 가끔씩만 관계를 맺는 학생들, 동료 교수들, 학과장들 같은 사람들이랑 항상 얘기를 나누는 듯한 이 기분에서 매일매일 회복해야 하기 때문이에요. 그게 교수들 대부분이 시간이 없는 이유예요. 오직 교수들만 그 사실을 모르죠. 그걸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불행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기들이 누군지 그리고 어디 서 있는지를 안다면 좋은 점과 나쁜 점을 함께 좀 더 침착하게 받아들일 테고 그러면 훨씬 더 활기찬 삶을 살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지금은 끊임없이 걱정하고 마음 졸이는 상태로 살고 있는 거죠. 이런 게 그 사람들이 하겠다고 계약한 일은 아니겠지만요. 그들이 하겠다고 계약한 일은 지적인 삶을 사는 일이었죠. 아무도 이런 걸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아요. 종신 재직권을 따서 내리막길에 들어서기 전에는요. 그 사람들은 다들 지적인 재능을 키우게 될 거라는 환상을 품고 대학에 오죠. 하지만 알고 보면 그 사람들 대다수는 사상가도 학자도 아니고 그냥 가르치는 일을 하면서 경무에 시달리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부분에 적응하기 불가능한 게 현실 같아요. 주위에 온갖 끔찍하고 못난 사람들 때문에 자기가 대학 내에서 재능을 인정받지 못한다고 느끼거든요. 사비나 모리스는 남은 평생을 잘못된 삶에 물어뜯기면서 그리고 학생들이랑 학과장, 교무처장, 총장을 미워하면서 철저하게 미워하면서 보낼 거예요. 전부 다 그 사람들 때문이라고 생각하니까. 나는 나도 모르게 심리학자의 이야기에 기쁨을 느끼고 있었다. 그 일을 그런 식으로 바라보고 사비나 모리스가 수동적인 데다 비겁한 사람이라고 꿈은 컸지만 자기 기만 때문에 하찮아지고 옹졸해진 여자라고 여기니 기분이 좋았다. 이곳에서의 일들이 이 모양인 건 그 여자가 자기 환경을 받아들이지도 초월하지도 못하기 때문이라고 나는 생각했다. 그 여자가 달라지면 이곳에서의 삶도 달라질 것이다. 그 여자가 좀 더 활기차고 경험이 풍부하고 초연한 사람이라면 나는 이렇게 갑갑하고 비열한 세계에 갇혀 있다고 느끼지 않을 것이다. 내가 그 순간 깨닫기로 그 여자만큼이나 속에서 끓어오르는 불만을 품고 말이다. 하지만 나는 그 잠깐의 순간을 놓아버렸다. 사비나 모리스의 도덕적인 그리고 심리적인 결점들을 생각하니 너무나도 즐거웠다. 나 자신의 고통이 고결하다는 생각이 내 안에서 불타올랐고 나는 그 불꽃을 소중히 여겼다. 사실 그 불꽃 더 가까이로 끌려갔다. 그날 밤 난 제 대여한 아파트 소파에 누워 두 손을 머리 뒤에서 깍지 낀 채 하얀 정사각형 모양의 텅 빈 천장을 올려다보고 있었다. 내가 스스로에게 굴욕감을 주며 괴롭히고 있다는 걸 알았지만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었다. 아니,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제어할 마음이 들지 않았다. 풍만하게 살이 붙었지만 지금은 좁고 앙상하게만 여겨지는 내 흉벽 안쪽을 그 굴욕감이 종양처럼 짓누르고 있었다. 그 굴욕감이 있어야 나 자신이 채워지는 느낌이었다. 자정이 되었을 때 나는 왜 바서미언이 윌러스타인의 타이어를 칼로 그었는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